나랑 맞는 일인지 볼 때 아마도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정신과 육체가 버티는지, 또 그 일로 성과가 나오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했는지, 대략 이런 걸로 나랑 잘 맞는 일인지 맞춰보죠. 물론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방금 말한 이 세 개 다 사실 결과적인 것들이거든요. 잘 맞는 일인지 판단을 하려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죠. 내 정신과 육체가 언제 버티는지, 또 나는 언제 성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일해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그 원인들을 알아야 하는 거죠. 먼저 좀 불편한 얘기부터 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 일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유가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와는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여성분이 소개팅을 해요. 자, 처음 딱 만났는데 남자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여성분 첫인상이 너무 내 이상형이야. 그래서 호감이 0.1초 만에 생겨버렸어요. 아, 근데 담배를 피네? 이러면 아니 뭐 요즘 시대 담배 피는 게 뭐 어때서 나중에 끊을 수도 있는 건데 뭐 큰 문제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호감이 생긴 상태라서 뭐 어때?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안 그럴 것 같지만 진짜 자기 맘에 드는 이성이 눈앞에 딱 보이면 사람이 생각보다 관대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첫인상을 딱 봤는데 너무 별로야.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모습이 그대로 현실에 반영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담배까지 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저 사람 담배도 피고 내 스타일도 아니라서 싫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과연 담배는 싫어지게 만든 이유일까요? 아니면 결론이 이유를 만든 걸까요? 자, 0.1초 만에 호감이 갔던 그 사람이 피는 담배와 별로인 사람이 피는 담배는 무게가 달라요. 물론 뭐 예쁘고 잘생기고 봐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는 보통 싫은 감정이 먼저 오고 그 뒤에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팀장 한 사람 때문에 매일 숨이 막혔는데 어느 날 보면 머릿속에는 아, 이 일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옮겼는데 다음 회사에서도 비슷한 관계를 다시 만나죠. 바꾼 건 직장인데 힘들게 만든 것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나랑 맞다 안 맞다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어긋났는지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세 군데를 나눠서 보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일,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회사가 굴러가는 방식.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밖에서 보이는 증상들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아침에 눈 뜨기 싫고 일요일 저녁부터 뭔가 기분이 가라앉고 회사 얘기만 나오면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일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은 실제 업무를 시작할 때 에너지가 쭉 빠지겠죠. 반면에 사람 때문에 에너지가 꺼지는 사람은 뭐 회의나 보고처럼 특정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에 몸이 먼저 굳을 거예요. 또 회사의 방식 때문에 에너지가 꺼지는 사람은 기준이 막 바뀌거나 어떤 결정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똑같습니다. 나 이 일이 안 맞나 봐. 똑같이 일이 안 맞는 건 맞는데 손볼 곳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일이 문제면 실제로 반복하는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문제면 관계의 거리나 보고 구조를 바꿔야 하고요. 회사 방식이 문제면 조직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하죠. 힘든 정도는 똑같아도 처방이 다른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일이란 걸 말할 때 우린 보통 명사화시켜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마케팅이라는 명사 안에는 데이터 수집하기, 데이터 측정하기, 광고 카피 짜기, 레퍼런스 수집하기, 컨텐츠 편집하기 이런 수많은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업무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유난히 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었거나 유독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걸 전체화시켜서 마케팅이라는 명사, 기획, 홍보, 광고 이런 식으로 퉁쳐서 이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도록이면 명사화시켜서 보면 안 되고 동사화시킨 장면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직업에서 직이라는 명사는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어서 속기가 쉽거든요. 내가 좀 재미없어 하는 순간을 볼 때도 되도록 장면을 보려고 해야 돼요. 누구는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또 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판단으로 해볼 여지가 없어서 답답해해요. 또 누구는 3년째 같은 난이도의 일을 반복해서 더 배울 게 없어서 흥미가 떨어져요. 근데 똑같이 셋 다 일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책임 범위를 바꿔야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난이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 장면을 많이 쪼개봐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광고 카피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혼자 노트북을 펴놓고 카피를 쓰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괴롭고
회사를 옮겨도 이 일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실제로 하는 일이 나랑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일 자체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쓸 때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막 팀장한테 보고할 때마다 어제는 좋다고 했던 기준이 오늘은 바뀌고 왜 안 되는지 설명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기준들이 어느 순간부터 싫어진 거라면 카피 쓰는 일보다 사람이나 회사 방식이 더 문제가 된 거겠죠. 같은 일인데도 원인이 다른 겁니다. 카피를 쓰는 그 행동이 힘든 건지, 그 행동을 누구와 어떤 기준 안에서 했느냐가 힘들게 한 건지, 원인이 일인지 사람인지 회사인지가 다른 거죠. 자, 특정 사람하고 일할 때만 계속 무너진다면 사람 쪽에 가깝고, 팀장이 바뀌어도 회사 전체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뒤집는다면 그건 회사가 굴러가는 방식이 나랑 안 맞는 원인에 더 가깝겠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피하거나 대처할 수가 있어요. 꼭 굳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힘들었던 장면 하나를 딱 놓고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뒤부터 힘들었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오늘도 힘들었고 어제도 힘들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면 그냥 나중에도 힘들었다는 감정만 남아요. 근데 힘들었던 장면을 남기면 원인이 보입니다. 혼자 데이터를 정리할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정리한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순간부터 힘들었다. 또는 발표 자체는 괜찮았는데 특정 상사가 근거 없이 말을 뒤집는 순간부터 힘들었다. 둘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자,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료를 읽고 표를 만들고 결론을 한 장으로 딱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일을 할 때야 당연히 어렵겠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좀 흘러도 계속 어렵고 힘들어요. 혼자 할 때도 어렵고 상사가 바뀌어도 어렵고 매번 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안에 나와 잘 안 맞는 일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반대로 혼자 보고서를 만들 때는 괜찮아요.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잘하고 어떻게 보여줄지 생각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고만 들어가면 상사가 숫자를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 쓰라고 해요. 그래서 보고하는 날만 되면 일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건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싫은 것과는 다르죠. 또 상사는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결제를 7번 받아야 하고 뭐 결제를 받을 때마다 앞에서 합의한 내용이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경우는 특정 사람보다 회사가 결정하는 그 방식이 나를 힘들게 한 겁니다. 겉으로는 셋 다 보고서 쓰기 싫다 이런 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을 대충 해버리면 회사를 옮기고도 똑같이 힘들 수 있는 거죠. 일이 안 맞는 줄 알고 직업까지 바꿨는데 나중에 보면 일은 괜찮았고 팀장 한 사람과 일하는 방식만 안 맞았던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면이 두세 개만 쌓이면 매번 비슷한 순간에서 내 에너지가 꺼진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기 쓰는 사람들이 자기성찰도 잘하고 메타인지력이 높은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기록해두니까요. 뭐 오늘 오후에 회사에서 고객 자료를 표로 정리할 때까지는 괜찮았다. 근데 팀장 새끼한테 보여주자마자 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전부 다시 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개빡쳐서 사물인을 한 10번 새겼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모아두면 굉장한 데이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나랑 좀 안 맞나? 이런 큰 질문이었다가 나중에는 기준이 없이 말이 바뀌는 사람이 나랑 좀 안 맞나? 이렇게 질문이 작아져요. 질문이 작아져야 바꿀 것도 보이거든요. 미리 이걸 좀 알고 있으면 기준을 명확히 요구하거나 아니면 미리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협의할 수도 있겠죠. 우선 원칙대로 작업하고 그 안에서 맞춰갑시다 이렇게요. 저도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일이 너무 안 맞았거든요. 제가 했었던 질문이 딱 그랬어요. 이 회사랑 나랑 안 맞나? 내가 끈기가 좀 없는 건가? 근데 질문이 너무 컸던 거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일 자체가 나랑 안 맞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살아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계속 답답했는지를 따로 봤어야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에 말했던 첫 번째, 지금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게 과연 일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 때문인지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 때문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명사를 보지 말고 동사, 즉 장면을 떠올리라고 했죠.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도 이런 걸 보면 직업 전체를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관계나 보고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회사를 바꿔야 하는지가 전보다 훨씬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해보지 않고도 나랑 안 맞는 일인지 아는 방법. 자, 앞에서 말했던 장면을 돌아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회사 방식도 아니고 진짜 일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실제로 그 일을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도 그게 나랑 맞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또 이왕이면 나랑 잘 맞는 일을 처음부터 하면 좋잖아요. 보통 이럴 때 정보를 되게 많이 찾습니다. 직업 소개 영상도 보고 자격증도 알아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많이 찾아보죠. 근데 정보를 많이 안다고 그 일이 나랑 맞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게 되지만 내가 그 일을 매일 반복해도 괜찮은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 직업부터 보기 전에 먼저 내가 이미 해본 일들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해본 일이라고 하면 직장 다녔던 경력을 생각할 텐데 그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물론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이 아주 좋고 꼭 일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경험, 학창시절의 경험, 친구의 경험 다 괜찮아요. 뭘 보는 거냐면 내가 해본 경험 중에 유난히 좀 잘 됐던 거. 근데 여기서 잘 됐다고 하는 게 꼭 누구한테 엄청 인정을 받았거나 성과를 증명했거나 상을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 다녔던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간 뒤에 회의가 빨리 끝났다. 계속 미뤄지던 일이 내가 맡은 뒤에 일이 잘 진행됐다. 아니면 조별 과제를 했는데 내가 주도해서 잘 마쳤다.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내가 동선을 짜니까 이동거리가 훨씬 줄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결과들이고 잘했던 경험들이에요. 그런 장면들을 두세 개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뭘 잘했지? 이렇게 크게 묻지 말고 그때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회의에서 사람들 말을 듣고 핵심 쟁점을 정리를 했는지, 아무도 시작을 못할 때 일단 첫 번째 순서를 정했는지, 아니면 조별 과제를 우물쭈물할 때 내가 먼저 나섰는지, 여행 계획을 짜는데 이동거리랑 동선 체크를 꼼꼼하게 했는지, 이런 자잘한 행동들을 봐야 돼요. 나는 분석을 잘해. 나는 계획적이야. 나는 말을 잘해. 이런 건 여전히 너무 큽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지, 여기까지 내려가야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는 기획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기획이라는 말도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잘했던 장면을 한번 뜯어보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했는데 고객들이 남긴 불만이 너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뭘 먼저 고쳐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불만을 비슷한 것끼리 묻고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3개를 뽑아서 고칠 순서를 딱 정한 거죠. 이런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잘했던 경험이죠. 똑같은 사람의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내 행사를 기획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설 생각이 없어요. 담당자는 당연히 미정이고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냥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나누고 딱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방금 같은 두 장면, 이 두 장면만 놓고 보면 하나는 고객 불만을 분석한 사례고 하나는 그냥 행사를 준비한 사례죠. 서로 다른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한 행동이 어때요? 비슷해요. 뒤섞여 있는 내용을 나누고 정리한 거, 뭘 먼저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한 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먼저 나선 거. 보면 그냥 나는 기획력이 있어 이러면 어떤 직업과 일이 나랑 맞는지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복잡하게 섞인 내용을 나누고 먼저 할 일을 정했을 때 일이 잘 됐다. 이런 경험이 나한테 있으면 그 행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잘했던 것만 보면 결국 지금까지 하던 일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냐. 직업 이름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 영상마다 직과업을 분리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자로 성과가 났으니 앞으로도 개발자만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새로운 가능성을 닫는 거죠. 그런데 개발할 때 복잡한 문제를 작은 순서로 나누고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찾아내고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쓰기 쉽게 정리를 했다면 그 행동은 개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에서도 쓸 수 있고 운영에서도 쓸 수 있고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는 일에서도 쓸 수 있겠죠. 과거의 직업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잘했던 행동만 꺼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일할 때마다 쓰게 되는 핵심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선택지가 더 넓어져요. 그리고 이런 장면을 회사 안에서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내 행사를 준비했을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을 짰을 때처럼 돈을 받고 한 일이 아닌데도 내가 반복해서 맡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직급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회사 밖에서는 이상하게 늘 내가 하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단순히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시킨 거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야 돼요. 문제가 뭐였는지, 내가 뭘 봤는지,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상황은 좀 달라도 이런 행동들은 분명 패턴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요.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다음 일을 고를 때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해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좋은 성과를 냈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환경에서 몰입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경험 말고 내가 좋아해서 자꾸 하게 되는 일은 어떨까요? 이것도 아주 좋은 데이터는 맞아요. 근데 이건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관심사라서 평소에 검색도 많이 해보고 관련 영상도 계속 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해보는 건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는 뜻은 맞는데 이건 지속 가능함을 보는 역할이에요. 하지만 일을 정할 때는 지속 가능함만 볼 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잘 해낼지 얼마만큼의 유능감을 맛볼 수 있을지도 중요하거든요. 관심만 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러닝화 많이 산다고 달리기 잘하는 거 아니고 영상을 많이 본다고 영상 잘 만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계속 하게 되는 일은 지속 가능함의 역할로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냈던 경험은 그 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당연히 좋겠죠. 실제로 여러 번 결과를 만들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행동을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고를 때 꽤 강한 후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고도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 잘 맞는 일인지 알 수가 있냐? 그 직업의 대표적인 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루 동안 하는 행동을 비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담이라는 이름만 보면 뭔가 사람을 돕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누군가가 달라지는 걸 보는 그런 장면들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실제 하루는 상대의 말을 오래 듣는 시간도 있고 뭐 기록을 남기는 시간도 있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여러 번 듣는 시간도 있고 내가 당장 답을 주고 싶어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 하루를 내가 반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업자한테 물을 때도 그 일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는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요. 대신 어제 했던 하루의 행동을 물어봐야 하죠. 어제 가장 오래 한 일은 뭐였는지, 가장 자주 반복한 일은 뭐였는지, 일하면서 제일 많이 막히는 순간은 언제인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뭐가 다른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상담, 기록 이런 명사가 아니라 그 직업 안에서 반복되는 동사들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동사들, 아까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잘했던 장면 생각했었죠. 그것도 뭐였죠? 뭐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걸 했었는지 동사였죠. 이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심 질문을 딱 뽑고 정리하니까 회의가 깔끔하게 잘 끝났다. 근데 새로운 직업도 보니까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그런 행동에 쓰네. 내가 잘하는 동사와 그 직업이 많이 사용하는 동사가 비슷하네.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올라가요. 반대로 나는 혼자 깊게 생각하고 정리했을 때 늘 결과가 좋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그 직업은 하루 종일 즉석에서 사람을 설득해야 하네. 그러면 직업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하루는 나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유튜버도 똑같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장면은 뭐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영상을 찍고 사람들 댓글 확인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실제 하루에는 영상 주제를 찾는 시간, 다른 영상 레퍼런스를 보는 시간, 뭐 대본을 기획하는 시간, 촬영한 영상을 여러 번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한테 구독, 좋아요를 요청하는 시간, 바로 지금.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는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의 대부분이 뭐 자료를 찾고 원고를 고치는 일이라면 생각했던 일과 실제 일이 다를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반대로 뭐 글 쓰는 건 좋은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싫으니까 유튜버는 별로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해보니까 촬영은 금방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이라서 생각보다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루가 어떤 행동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나에게 잘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가늠해볼 수가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을 높이는 거지 제일 정확한 건 당연히 해봐야 알겠죠. 시간을 좀 아끼고 싶을 때, 진짜 진지하게 다른 일을 고민 중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닌 걸 소구하는 방향을 추천을 드려요. 나한테 진짜 잘 맞는 건 찾기 어려워도 나랑 절대 안 맞는 건 비교적 찾기가 쉬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직업을 실제로 바꾸지 않고도 꽤 많은 후보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 만약 그러면 로우 리스크 실험을 많이 해보세요. 뭐냐면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케팅이 궁금하다면 실제 상품 하나를 정해보고 그 상품을 실제로 구매해줄 사람을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광고 문장이나 소개 페이지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컨설팅이나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강의안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설명을 직접 해보고 상대가 어디에서 맡기는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 또 글 쓰는 사람이 될 거라면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감 시간을 딱 정해서 실제로 글을 끝내보고 누군가가 읽을 수 있는 곳에 내보내봐야 되겠죠. 내가 궁금한 직업에서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을 작은 크기로라도 똑같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분야가 멋있어 보이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하루가 나와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 일을 해보지 않고도 나랑 맞는지 아는 방법. 그 일이 하루 동안 하는 실제 행동들과 내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잘했었던 행동들을 비교해보는 거. 그 직업의 동사와 내가 잘할 수 있는 동사를 비교해보는 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앞으로 나한테 맞는 일을 고를 때 결국 뭘 보고 골라야 하느냐. 자, 앞에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많은 사람들이 직업 이름부터 봅니다. 또 연봉이 얼마인지, 뭐 전망이 좋은지, 남들이 인정하는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인지 이것도 당연히 봐야죠. 현실에서 돈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전망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만 보면 막상 그 직업 안에서 내가 매일 뭘 하게 되는지가 빠집니다. 앞에서 말했던 동사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일의 하루 안에 내가 잘했던 동사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힘든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는 그 행동으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필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오래 해볼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친구들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상담이나 코칭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장면을 뜯어보니까 사람 얘기를 오래 듣는 것보다 듣고 나서 해결책을 바로 말해줄 때 더 신이 나는 거죠. 근데 상담이나 코칭에서는 어떻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같은 문제를 다시 가져와도 또 들어줘야 하고 내가 해준 답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코칭은 답을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 돕는 걸 좋아한다? 이런 말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사람 말을 오래 듣고 질문하는 그 행동이 나랑 맞는지, 답을 바로 주지 않고 기다리는 상황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에게 필요한 변화가 실제로 생기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본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이란 게 내가 해본 경험과 비슷한 행동이 있고 그 행동에서 늘 따라붙는 힘든 상황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행동의 결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일을 오래 한다는 것도 막 10년을 버텼다, 20년을 버텼다 이런 재직 기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나서 힘들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이든 힘들죠. 근데 힘든데도 다음번에는 이걸 이렇게 해보면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남는 일들이 있어요. 반대로 일이 끝나는 순간 다시는 쳐다보기가 싫고 다음날 시작하기 전부터 또 자기를 설득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요.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안 힘든 일이 아니라 힘들어도 다시 손대볼 이유가 남는 일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지금 하는 일은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바로 회사를 옮겨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일이랑 사람, 회사 방식을 나눴었잖아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나 회사 방식 때문에 힘든 거라면 지금 자리에서도 먼저 바꿔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보고하는 사람을 바꾸거나 프로젝트에서 맞는 범위를 조금 더 넓히거나 늘 하던 일에 새로운 난이도를 붙여보는 방식으로요. 직업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잡 크래프팅이라고 말해요. 말이 좀 거창한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주어진 일을 그대로 견디지만 말고 내가 일하는 방식을 조금 손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기획자야. 근데 윗사람이 정해준 내용을 문서로 옮기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획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 하는 일에 자기가 판단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서 고객 이야기를 직접 듣고 뭘 먼저 고칠지 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보게 했더니 퇴근하고도 다음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이라는 일 전체가 안 맞았던 게 아니라 그동안 기획 안에서 맡았던 범위가 너무 좁았던 거예요.
또 반대로 책임 범위를 넓혀주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문제도 맡겨봤는데 이제는 자료를 보고 뭔가 방향을 정하는 시간 자체가 괴로워요. 그러면 그때는 기획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나랑 안 맞을 가능성을 좀 더 진지하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현재 자리에서 작게 바꿔보는 일이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을 바꿨더니 괜찮아졌는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더니 괜찮아졌는지, 난이도를 올렸더니 다시 궁금해졌는지,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면 진짜 이게 직업까지 바꿔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역할만 조정해도 되는 문제인지가 보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실시한 자크래프팅 메타 분석 연구에서 35,67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걸 도출했냐면 직장에서 어떤 걸 배울 기회와 자율성을 늘리는 방식이 업무 몰입도와 0.59 수치로 상관성을 보였다. 자, 이 숫자가 1과 가까울수록 매우 상관성이 높은 거고 숫자가 좀 낮을수록 상관관계가 낮은 거죠. 0.59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반대로 힘든 일을 좀 줄이는 방식, 어려운 일을 줄인 거죠. 이건 업무 몰입이 오히려 마이너스 0.09였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직장 내에서 배울 게 있어야 하고 자율성, 한마디로 내가 잘하는 행동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볼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나한테 맞는 일을 찾으려면 이게 일도 봐야 하고 사람도 봐야 하고 회사 시스템도 봐야 하죠. 그걸 보고도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유의미한 성과를 냈던 경험을 또 떠올려서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동사를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할 일이랑 내가 잘했던 동사를 또 비교해보고 그 일을 하면 따라오는 힘든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돼요.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봐야 돼요.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걸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배웠어야 하거든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 고민인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낯선 거예요. 제가 앞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의 축은 직이 안 맞는 것과 업이 안 맞는 것은 다르다는 데서 출발을 하거든요. 여기서 직은 명사, 업은 동사죠. 계속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죠. 대부분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다 그러면 직업을 말할 때 직이 얼마나 나랑 잘 맞는지만 보는 거죠. 사실은 모든 문제가 업의 방향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들었던 이 복잡한 걸 한 방에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진단이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저희 채널 같이 소형 채널은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으면 영상을 계속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미 저희가 해드리는 이 진단 분석지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겨주신 후기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는데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됐다. 지금까지 내 행동을 이해하게 됐다. 직업 때문에 우왕좌왕했는데 길이 생긴 것 같다. 평소에 생각하던 기질과 너무 잘 맞아서 홀린 듯이 읽었다. 도움이 될까 말까를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 등등 감사한 후기들을 진짜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영상에서 종종 말했는데 저도 기질 진단을 직접 해보면 의미의 욕구가 상당하거든요. 저희 진단은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어떤 욕구가 강한지를 진단하거든요. 제가 저를 직접 진단해보니까 저는 의미의 욕구 그리고 이해의 욕구가 가장 강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의미 없는 일을 아예 하기 싫어하고 이해가 안 가거나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의욕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남겨주신 후기들을 보면서 제가 이 의미가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진짜 요즘에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사업을 한 이후로 지금이 가장 가난한 시기거든요. 사업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이게 의미가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남겨주신 후기들을 보니까 조금 더 가난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선비 기질이 있어서 마케팅 회사 대표인데도 대놓고 홍보하고 그런 걸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에 비해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실력인데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영상들을 막 보면 댓글에서 막 전부 싸우고 있는데 저희는 물론 그것도 유명해져야 안티도 생기고 그러는 게 맞겠지만 전부 다 도움됐다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도 안 와요. 아무튼 저희가 진단에서 어떤 걸 해드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이 패턴들을 분석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 안에는 아주 세부적인 나만의 핵심 욕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그 사람의 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했던 명사가 아닌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동사를 찾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동사를 써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분석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나만의 동사들, 즉 나만의 결을 알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지, 어떤 환경을 피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인생 전략, 나만의 업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드려요. 나랑 잘 맞는 일을 찾을 때 일이 잘 맞는지, 사람이 잘 맞는지, 회사가 잘 맞는지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분석해드리고요. 어떤 일이 잘 맞는지, 나는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환경을 가진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혼자 찾기가 조금 어렵고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너가 좀 해줘라 하시는 분들만 댓글에 남겨드린 진단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일일이 분석해서 보내드리는 거라서 하루에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신청한 사람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들을 다시 짧게 정리를 해보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때는 일과 사람, 회사를 나눠서 봐야 되고 일의 종류, 직을 보지 말고 그 일 안에서 내가 쓰는 동사, 업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해왔던 행동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다고 해서 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잘하는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그 행동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까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일이 현실에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일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어렵고 답이 잘 안 나오면 질문을 좀 더 좁혀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너무 큰 건 아닌지, 그런 큰 질문들을 장면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얻은 데이터가 분명히 내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